어쩌다 공작 1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공작. 오늘은 특별히 이병로 선생님이 바쁘신 관계로 금요일날 못하고 토요일 쉬는 날, 이 좋은 날 나와가지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로입니다. 그 앞에 좀 붙여주세요. 어제 뭐 먹었죠? 어제 방어 먹었습니다. 야, 빵빠레 울려. 아, 방어. 네. 느끼해서 죽을 정도로 먹은 거죠. 방어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응. 느끼해서 못 먹을 정도로 많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뭐 이렇게 먹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섞어서 드셔야지, 안 그러면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좋아하는 거를 계속 먹으면 과유불급이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좀 먹다가 보면 맛이 없어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응. 균형감 있게. 연말에 이제 모임들 있으실 다 나이대가 될 것 같아서 네. 청취자분들이 좀 적당히 한번 일정들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영돈 씨가 어제 그 좋은 거를, 그 방어를 먹고 남기고 오시더니만 아까부터 라면 먹고 김밥 먹고 그러더니 또 가게 가서 빵 먹고 계속 먹어 막. 이 느끼한 입안의 이 느끼한 기운이 그러니까 세수라네. 양치질을 뭐 몇 번을 하고 막 이래도 없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뭐 계속 느끼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입구멍이 가난하면 원래 그런 저가형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제 너무 비싼 게 들어간 거야. 내가 볼 때 이게 어색해서 적응이 안 돼 지금. 비싸지 않아요? 예. 수산시장 가면 요새 맞아. 어제 수산시장 좋았다며, 분위기가. 수산시장 새로 졌잖아요. 옛날 맞아. 옛날 수산시장. 그것 때문에 막 데모 많이 했다고. 그 옛날에 사시던 거기서 영업하시던 분들 남아서 끝까지. 의령진 수산시장.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정비가 됐죠. 구시장은 이제 철거하고 있고요. 완전히 좀 새로운 데로 많이 이전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렇지. 전기가 안 들어올 걸? 이전 시장 전기 넣어줬나 그때? 전기 전기 안 꺼버렸는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가지고 뭐 생존권 투정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정리가 되고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에요. 거기 계시던 분들 일부분 지난주에 제가 주말에 광화문에서 민중대회에 있었거든요. 맞아.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그 거기도 노점상 나왔어? 그 노점상 연합 산하에 수산시장 쪽 조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쪽 분들도 나오셔가지고 발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시장 쪽으로 상권이 이제 많이 완전히 이제 형성이 돼서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사람 바글바글해요. 한번 가보고 바글바글하고.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고 좀 이 오시는 분들이 좀 젊어졌더라고요. 어유. 예, 젊은 웬일이야. 20, 3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신기하다. 예, 예전에 수산시장은 거기 좀 노땅인데 연세드신 노땅촌인데.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거기 회 떠가지고 맞아, 아는 옆에 이제 사람이나 가는 식당 거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먹고 이렇게 매운탕도 끓여서 드시고 술도 먹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 많아졌어요. 신기하네. 연말이라서 그런지 식당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11, 12월 달에는 많이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경기가 살아나나? 뭐 분위기 그러지는 좋네요. 않을 것 같고. 왜? 지금 살아난다 그랬지. 충분히 언제. 그리고 최근에 어쩌다 공자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좀 바뀌었어요, 현상이. 그래서 일단 여성 지지율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래도 되나? 우리 얼굴이 안 나왔는데도 그런가요? 나오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성 지지율이 오늘 방금 보니까 70%가 여성, 30%가 남성. 아 그래요? 원래 팟빵이 진보 남성들의 놀이터인데 여기가 팟빵이? 아니 뭐 그런 저희도 좀 데이터가 그런 식이었는데 아닌가요? 많이 바뀌었나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서워 죽겠어. 왜 이래? 여자들 올라오고 20대가 그래요? 찍혔어요. 20대. 20대 여러분, 잘해드릴게요.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2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우리가 좀 개발할 자신이 없고요. 말씀드려요. 뭘 알아야 하지. 그리고 30대 분들이 많이 늘었고요. 옛날보다. 30대가 많이 늘었고, 그 전반적으로 콘텐츠를 옛날 거서부터 골고루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생각한 거는 혹시 우리가
그 사찰을 받고 있나 이거 왜 이러지? 막 그래서 뭐 걸릴 거 없나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발언 중에 우리가 네, 뭐 조심하셔야 걸릴 거 없나 지금 그런데 우리 잡을 거면은 뭐 위에 일단 구속될 애들 한 100명 있으니까 순서를 지켜야지 또 우리가 뭐 아직 그 정도 레벨은 아니다 생각은 드는데 여하간 좀 이용 분포도가 많이 바뀌어서 네,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네. 재미있게 생각이 되고 또 제 지인이 또 연락이 어떻게 됐는데 그 지인 말씀이 지금껏 좋은데 그 충청도 박주영이도 안 나오면서 너무 깔깔이가 없다. 너무 진지하다. 재미가 없다. 뭐 재미보다는 재미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종합 편성 채널처럼 간대더니 항상 좀 이렇게 정치적 이슈만 다루니까 좀 아쉽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나름 그냥 준비했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 한번 베타 버전으로 하는데 그냥 뭐 언론인 이병헌 씨는 종합 편성 채널 중에 시사 전문가이기 때문에 딴 게 좀 잘 안 맞으실 것 같아서 아까도 살짝 김밥 먹을 때 물어봤는데 역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탁골가요 이제 아시죠? 탁골가요가 뭐라고요? 아까 들었어요. 네, 탁골가요 뭐죠? 노인네들 듣는. 아니 노인네가 아니라 우리도 노인네고 그러니까 아니 제가 얘기하는 노인네는 그렇지. 지금 연세 드신 그 어르신 노인분들을 뭐 폄하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노땅들. 그렇지. 예, 젊은 10대 20대가 봤을 때 노땅들. 안절문이들이 듣는. 노땅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나이들이겠죠. 그렇지. 뭐. 안절문이들의 시대의 음악을 꼰대들이 듣는 음악들. 왜 그렇게 만들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재평가되는 게 있어요. 8, 90년대 노래가. 그 중에 한 명이 그 요새 주목받는 신예는 아닌데 91년도 가수 양준일 씨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신다 그러더라고. 몰라요 저는. 근데 그 양준일 씨가 그 탁골가요의 어떤 주목받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제 슈가맨에서 슈가맨 3라고 그 추억의 가수들을 찾아서 이제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어요 양준일 씨가. 근데 저는 약간 소름 돋더라고. 그 리베카라는 노래로 유명하신 분인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왕따 느낌.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재수없어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심지어 본인 노래 중에 그 대사를 넣어요. 양준이 재수없어 막 그런 대사가 있어. 자기도 알아 그걸. 그래서 그때 나름대로 좀 유명은 했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 또 생각해보면 91년도가 우리 가요계의 거의 르네상스 같은 때예요. 서태지 나왔지, 듀스 나왔지, 막 장난 아니야. 그때 나오셨으니 뭐 고생길이 훤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그 유튜브로 양준일 씨 리베카 검색해보면 91년도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 외모랑 그런 게 엄청 세련됐어. 그래서 아마 여성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들은 그렇게 약간 거부감,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 못했거든. 그런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안 돼서 뭐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가서 지금은 서빙을 보신다 그러더라고. 근데 뭐 아까도 언론 이병노 씨하고 얘기했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해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그런 아르바이트 개념은 아니잖아. 그죠? 서빙이 직업이 될 수 있고 그걸로 집세도 내고 살 수 있다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근데 어제 그게 저는 좋더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그때 당시에 양준일한테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의 양준일이 해주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 의미 있더라고. 진행 잘하더라 어제. 슈가맨 PD가 연출이 좋아. 딱 그랬더니 양준일 씨가 그 얘기는 진짜 어제 좀 울 뻔했잖아. 걱정하지 마. 너 지금 이 일도 안 되고 뭐 저 일도 안 되고 다 잘 안 되지 준일아. 근데 걱정하지 마.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대사를 날리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소름 돋.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 얘기가 완벽하게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아니야. 아니야.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저는 어제 제 나름대로의 저의 자발적인 해석인데 슈가맨에 이렇게 나와서 널 재평가해 주잖아. 그러니까
지금 안 풀리는 거에 괴로워하는 너 알지만 야 우리 결국에 이렇게 해냈다. 그래서 너무 멋있더라고 그 말이. 그 옆에 헤이즈라고 유명한 여자 가수 있는데 그 친구 막 울었어. 이 얘기하니까. 저도 눈물 나더라고. 지금도 막 울컥해 막. 너무 멋있는 말이었어. 이거 포레스트 검프 같았어 진짜.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가 막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 같아. 그 희망이라고 하는 거 좀 이렇게 막연해서 저희가 현재 시점 미래를 모르니까 현재 시점에 희망을 품었을 때 그 낯설음이나 더덥고 허무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좀 버틸 수 있는 용기를 좀 주는 말 같았고. 그렇죠. 나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게 약간 뭐가 잘 안 되고 맞아. 현실은 그렇잖아. 뭔가 성과가 안 나고 어렵고 이렇게 디프레스 됐을 때 우울해지고 이게 좀 잘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질 수 있었을 때 그 사람한테 뭘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그치거나 뭐해서 할 수 있어 너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합리적이지 않고 그 사람 편에 서서 그냥 같이 편에 들어주는 거, 편을 들어주는 거, 옆에 앉아주는 거. 편을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꽁지가 빠진 닭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거, 그분은 잘 모르겠는데 양준이 그분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난 이렇게 모를 수가 없어. 이분이 91년도면 한참 노실 때인데 야 뭐하고 놀았냐. 진짜 신기해 죽겠는데. 저 서태지. 서태지가 뭐고 양준일도 다 알 텐데. 서태지 맞춰갖고 춤출 때였어요. 그래요. 근데 방금 그 말씀 들으니까 이거 생각나요. 이라가 잭 웰치라고 옛날에 그 지의 아주 뭐 살아있는 그 경영의 신이라고 불렀던 잭 웰치라는 회장이 있는데 서적도 많이 나왔어요. 잭 웰치의 뭐 경영 어쩌고 뭐. 네. 근데 이분이 말더듬이었나 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놀리지. 그렇지, 놀리지. 말을 자꾸 더듬으니까. 맞아. 근데 엄마가 잭 웰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야, 잭,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야. 너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생각하는 거를 혀가 못 따라가는 거야. 네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회전하는 속도를 혀가 못 따라가갖고 말을 더듬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 놀림에 전혀 개의치 마. 넌 똑똑한 애야라고 이렇게 계속 심어준 거야 자신감을. 그래서 그거를 딛고 일어섰다. 이런 공부도 이제 잘하고 인류대학교를 가서 훌륭한 사람 됐다 이런 말더듬는 그거 고쳤나요? 그래서 말더듬 고쳤지. 다 신기하다. 잘 안 고쳐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 유명한 얘기 많이 했어요. 이게 뭐 경영학에서 많이 나온 얘기인데 뭐 똑같은 얘기를 100번을 해야지 직원들은 알아듣는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샌더하고 리시버의 관계. 무섭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뭘 얘기를 하잖아요. 그 화자죠.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의 메시지에 50%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핵심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나의 진심을 알려주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로 잭 웰치로 100번 얘기해야 된다 직원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 뭐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 뭐 그만큼 손 놓지 말고 이제 그 리더가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어렸을 때, 특히 이제 젊고 어렸을 때 이렇게 의기소침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그치는 것보다는 같은 편에 서서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들한테 좀 그렇게 해주지 그래. 왜 이렇게 다그쳐 아들을? 우리 아들은 워낙 심성이 강한 애라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좀 다그쳐 줘야지. 이따가 만나서 또 물어봐야겠다. 아빠가 얼마나 속도감을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볼게요. 20년 전에 언론인 이병렬을 만났다. 아니, 20살에. 20년 전이 아니라. 20살에 이병렬을 만났다. 뭘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그 얘기 딱 나 생각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술 좀 그만 먹어. 그게 후회가 진짜 그거 얘기해주고 싶어요. 술을 먹지 마라. 제가 어저께 다른 분하고도 회사에 다른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었을까요? 그분도 이제 50이 넘으셔가지고 술 끊으셨는데 저랑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술 진짜 많이 먹었던 둘이 대작하면 탕아였구나 탕아. 거의 쓰러지기 전까지 정신 잃을 때까지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분도 보니까 20대 대학 다닐 때 그런 게 추억이
놀만한 게 적당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먹고 술이지. 얘기하고 일단 먹고 시작하지. 이게 그냥 놀이의 전부였던 그럼. 것 같아. 지금은 근데 젊은 분들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술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네, 뭐 게임도 좋아하고 뭐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나름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맞아. 이렇게 하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우리 농구 쪽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애들이라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술 먹자는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냥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네. 예, 그렇게 놀아도 되는 이제 대한민국이 됐어요. 옛날에는 술로 시작 안 하면은 이상했거든. 그렇죠. 옛날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신 기대는 양준희 씨처럼 좀 멋있는 말을 기대했더니 술 좀 그만 먹어라. 아유, 저는 잔소리로 다른 건 예, 다른 건 없었다. 의기소침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네. 준비한 종합평상 채널 연예가 중계였고요. 음. 두 번째는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지금 배경음악이 막 흐를 거야. 짠짠짠짠 이러고. 짠짠짠. 야, 씨. 이제 할 거야, 이렇게. 종합평상 채널. 20대 들어와. 그래서 스포츠 뉴스는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농구 관련 뉴스인데 근데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이제 허재 뭐 그런 유명한 농구 선수들 시절이 있었어. 허재, 강동희, 땡땡땡까지만 할게요. 검색하세요. 허동택 트리오라고 했죠. 예, 그 정도까지 힌트를 주자.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셨겠죠. 하셨는데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셨어. 근데 그 아들은 미국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농구 선수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프로농구 선수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당연히 성이 같았죠. 성이 같은 성에 그래서 이제 누구의 아들로 좀 이렇게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더니 이분이 나중에 성을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관계가 엄청 안 좋은 거지. 아버지하고 나는 상관없는 네, 이제 완전히 누구의 아들로 누구의 아들로 평가하기도 싫고 해서 성을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성이 바뀐 성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프라이버시가 다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괜히 프라이버시가 좀 걸린 것 같아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아버님도 지금 농구인으로 어디서 감독 생활도 하고 그러거든요. 심지어 뭐 국가대표 쪽 코칭 스태프에 발탁이 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친구가 또 농구를 잘해. 아버지 닮아서 유전 잘 받았어. 그럼요. 유전이죠. 그리고 많죠. 몸 자체가 되게 아버지 몸 같아. 그분의 몸이 있어. 길고 마른. 그런 몸 스타일이야. 그래서 국가대표하면 서로 만나겠다는데 어떻게 그건 계속 어긋났어. 어긋나면서 이렇게 둘이 맺어지는 그건 없지만 그래도 그냥 위태위태해요. 어찌 보면은 만날 수도 있어요. 어찌 인생은 돌고 돌아서. 근데 더 웃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올해. 그분이 재혼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또. 올해요? 아니죠. 그 당시 아들을 낳았겠죠. 그래. 그 아들도 유전자를 받았네. 제기를. 또 농구를 잘해요? 농구 유전자를 받았어요. 이번에 프로농구에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선수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배가 다른 형제들끼리. 그렇죠. 이제 붙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 중엔 붙어요. 붙게 돼 있고. 샷을 하게 돼. 심지어는 농구도 그렇지만 이제 드래프트가 이제 세련돼질수록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한 팀에 있지 않고 주고받고가 이제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같은 팀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러다가는 그럴 수도 있겠죠. 새 부자가 모일 수도 있어. 꼬이면.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저는 그 친구 요번에 데뷔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이죠. 동생이잖아. 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동생이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근데 유전자가 아버지 쪽 유전자 다 비슷해. 근데 데뷔전 했는데 진짜 농구 잘하더라. 오늘 진짜 아싸라게 해줬어. 아싸라게 해서 주목 더 받았어. 근데 이제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요. 저 같은 얘기는 안 하는데 그치. 저는 그 비하인드를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쟤네. 그 마음이 되게 특히 성 바꾸신 분은 불편할 것 같아. 되게 뭐 상관없어 뭐 그러시겠지만. 근데 그 비슷한 게 연예계에 있었잖아요. 임 땡땡하고 그래, 손 땡땡. 그래.
어색했어. 둘이 같은 무대에 쓴 적이 있었나요? 나중에 어떤 프로에서 만나는 거 했었어요. 어. 어색해. 되게 어색해. 어색하지. 되게 어색해. 그렇게 되니까 막 좀 보기 안 좋더라고. 아니 그게 뭐 아니 실제적으로 그 당사자들이 되게 어색해 하더라고. 그래서 스포츠 뉴스로 제가 이걸 한번 뽑아봤어요. 딴딴딴딴딴딴 예, 스포츠 뉴스. 예, 스포츠 좋았습니다. 뉴스. 예. 다음에도 스포츠 뉴스를 좀 진짜 스포츠 뉴스 같은 거 한번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뭐 이런 게 많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런 코드로 한번 가봤고 네. 또 그 극장가 소식이 예.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이제 하도 소문이 자자한 영화가 가장 보통의 연애라고 공효진 씨하고 김래원 씨가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멜로. 근데 막 잘 만들었다고 난리야. 그리고 요새 공효진 씨가 핫해요.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KBS에서 드라마를 하나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네. 그래가지고 요새 외유 뭐 이런 충청도 사투리 쓰잖아 남자가. 외유. 뭔데유 뭐 이런 거 쓰면 인기 짱이야. 거기 남자 주인공 강하늘이 충청도 사람인데 강하늘이. 비명 지른대 여자애들이. 그래서 충청도 박주영의 시대가 열렸구나 그러는데 아직 얘기는 안 해줬지만 요새 그런 식으로 화제예요. 동백꽃 필 무렵이 잘 만들었어. 근데 영화까지 지금 공효진 씨가 이제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또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어렵게 내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영화를 이제 집에서 봤어요. 이제 나왔더라고요 영화가 DVD로. 그래서 나와가지고 봤는데 평점 5점 만점 중에 3점 드릴게요. 2.5점 드릴게요. 네, 2.5점. 다 거짓말이야. 재미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언제 뭐 어떻게 막 틀었는데 얻어 걸렸다 그러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그거 재밌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난 게 2012년도에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홍상수 커플로 유명해진 김민희 이민기라는 배우 주연이에요. 영화 진짜 잘 만들어요. 이게 쌈박한 거 이런 걸 쌈박하다 그래. 그 같은 카테고리 영화예요.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대사 톤도 좀 독특하고 근데 연애의 온도가 곱하기 100은 더 독특해. 제가 볼 땐 그래요. 내가 구닥다리라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야. 연애의 온도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런 멜로 영화의 특징은 조연이 잘해야 돼요. 그렇지. 조연이 깔깔이가 있어야 돼. 모든 영화의 조연이 중요하죠. 그 여자의 친구든 남자의 친구든 좀 진짜 골 때린다 그런 애들이 꼭 나와요. 그게. 근데 이 가장 보통의 연애는 정웅인도 나오고 강기영이라고 이제 얼굴 보시면 많이 나오는 좀 웃긴 캐릭터가 있긴 있어. 그러나 연애의 온도에 그 김강현이라는 조연을 이길 수가 없다. 그 김강현이라는 조연을 보기 위해서도 연애의 온도 강추. 예, 한번 보시면 가장 보통의 연애가 왜 평점 2.5점인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이 극한 직업이라는 거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잘하셨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첫만 봤는데 재미없었어. 왜 재미없었냐? 그게 예전에 저희 시대 때 장진 감독이라고 있었죠. 네. 그분이 하는 그 드라마의 연장선의 영화예요. 그런 코미디를 그분이 하셨어. 연극적인 코미디. 장진 감독이 뭐 맡았었나요?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풍이 그렇다? 풍이. 그 이병헌 감독이라고 이분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 만든 감독이에요. 그 멜로가 체질 역시도 그런 블랙 코미디 코드를 쓰거든요. 저 좋아해요. 근데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해요. 너무 약했어. 너무 뻔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장진 감독을 생각나게 했어요. 장진 감독 영화 진짜 재밌었는데 흥행 안 되다가 웰컴 투 동막골로 뜬 거거든요. 웰컴 투 동막. 그런 시기예요. 그냥 그 후에 웰컴 투 동막골 이후에 아는 여자나 뭐 여러 가지 영화들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코드를 사람들이 인정을 해.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더라고. 그래서 요새 새로 그 코드를 쓰는 것처럼 쓰는 거지만 복고다 이것도. 복고를 다시 한 건데 뭐 장진이 오리지널은 아닌데 그때의 느낌보다 약하다. 그래서 저는 극한 직업이 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뭘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뭐 마이클 조던이랑 농구하면 웬만하면 시시해 보일 거 아니야.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잘하던 애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걔 진짜 잘하더라. 그 느낌이 있어서 극한 직업도 근데
그 농구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재밌다고 그러더라고. 극한 직업. 뭐 극한 웃겨서 직업. 죽을 뻔했대. 근데 극한 직업이 재밌으면 웰컴 투 동막골까지 갈 필요도 없어. 아는 여자 보면은 실시네, 실시. 진짜 웃겨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거기 유승용도 나오고 진짜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영화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저는 가장 보통의 연애 보신 분들 있으면 연애의 온도 한번 보시면 진짜 셉니다. 세고 재밌어요. 이 정도 되면 내가 인정이지. 근데 당시에 뭐 많이 안 들었어요, 관계가. 요새 영화관을 많이 안 간다면서요? 넷플릭스나 이렇게 자기 혼자 보는 그런 게 좀 트렌드로 많이 잘. 그래도 뭐 인기 있는 영화라는 게 있더라고. 인기 있는 영화가 있어서 요번에도 뭐 이것도 요새는 겨울왕국 아니에요? 제일 재밌는. 요새 겨울왕국은 스크린 그거 좀 법적인 문제도 걸렸지만 애들은 엄청 좋아하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의식이 있는 어른들은 1보다 원보다 재미없다 그러더라고요. 저 원 5번 이상 봤거든. 나 엘사가 막 머리 넘기고 노래 부를 때 막 쓰러질 뻔했어. 너무 멋있어서. 그 레리코 부를 때 엘사의 그 모습은 진짜 디바 같았어, 디바. 그래서 와 대박이다 그러고 봤는데 그 원의 느낌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투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보려고요. 극장 가서 보려고 그러다가. 근데 아마 딸이 보러 가야지. 엄마랑 보러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네. 아빠 안 갔구나. 네, 저는 잘렸어요. 억지로 한번 보지. 근데 좀 그 영화가 지금 극장에서 그 점유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의 겨울왕국밖에는 볼 수가 없죠. 지금 네, 극장 가면 7-80%를 뭐 이렇게 돼서 다른 영화들이 걸리지를 않. 근데 저는 그 의문인 게 예를 들어서 오래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린이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 이 얘기 내가 해줄 수 있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왕국을 예를 들어서 뭐 100%로 점유를 해서 한 달 보나. 예를 들어서 뭐 50개만 해갖고 2달 보나. 극장 그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수입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다른 영화도 그 틈바구니에 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맞아요. 근데 왜 그렇게 싹쓸이를 하게 되는 건가요? 자금 회수요. 빨리 회수해야 네, 빨리 회수해야죠. 돈은 빨리 회수해야지. 먹고 튀어야지. 네, 자금 회수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자만 따져도 얼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극장에서 같이 놀아준다는 게 웃긴 건데 이게 이제 배급사가 아마 외국 배급사인 것 같아. 직배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마 딜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벤져스 1 같은 경우에도 아예 처음에 뿌릴 때 그런데 1 안 받아주면 2 없어. 이런 딜이 있기 때문에 극장한테. 네, 그래서 극장에서 이제 극장도 뭐 손해 볼 것도 아니고 어차피 걔네 돈 벌면 땡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게 이건 그래. 이건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요새 최근에 문제되는 이거 연예가 뉴스 또 나왔네. 음원 사재기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멜론이나 이제 디지털 음원 차트 거기서 자기 음원을 자기 회사들이 막 삽니다. 돈을 구매해서. 책도 그렇죠. 그렇지. 베스트셀러 만들죠. 그러면 그 베스트셀러 된 걸로 이익이 나온다고. 네. 올라가니까. 이제 나가는데 뭐 그런 게 있다 없다 막 얘기가 있는데 일단 없다라는 거는 너무 순진한 거고 무조건 있어요. 그거는 이 장사라는 이 비즈니스는 이래서 법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자본주의 시장에서 룰이 없으면요,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니까. 엉망진창돼요. 이것도 가리지 않으니까. 룰이 있어도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멜론 회사에서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알아요. 왜 몰라? 데이터가 벌써 확 치고 들어오는데 새벽 2시에 막 2시, 3시에 미쳤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오게. 그럼 기계가 도는 거지. 이건 기계가 하는지 사람이 하는지 시스템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정말 페어하게 내가 시스템을 만든다. 그럼 기계적 어떤 반응이 올 때는 닫아버려도 돼. 근데 왜 닫냐? 멜론도 돈 버는데? 멜론도 돈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게 손해라도 뭐 이 가수를 통해서 뭐 콘서트를 하고 그런 걸로 돈을 뽑는다. 또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 그것도 뻥이에요. 수익이 나요. 왜 제가 이거 아냐면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추억 속에 벨소리 서비스 핸드폰 벨소리 바꾸고 그러면 저희가 컨텐츠 서비스 쪽에 일을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해도 상관없겠죠. 나중에 이제 저희 편집자가 한번 검토해서 다 잘라도 돼요. 예, 걸리면 안 되는데 벨소리 하나를
을 매일 을 쏘는 거야.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핸드폰 결제요금 짜리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짜리 청구서가 딱 우리 팀으로 날라와. 그러면 와, 이라는 청구서 처음 받아본 거지. 이걸 내야 돼. 이걸 내면 이게 얼마를 벌어주냐면 을 벌어줘요. 그래서 2원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산수 게임으로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 회사에서 결제 시스템을 연기하거나 결제 날짜를 좀 이렇게 딜레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데미지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어디서 돈 꺼야 돼. 그런 사태도 오지만 대충 이거를 맞추면서 장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질문으로 통신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모를까? 어떻게 몰라? 100% 알지. 그리고 룰도 있어요. 하면 걸리면은 잡아 족친다 그래. 그래 다 냅두잖아. 왜냐면 우리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다 하니까 매출이 그것만 야. 매출을 지금 회사에서 잡아주는데 그걸 걔네가 왜 마다해? 땡큐지. 거부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은 룰을 세팅을 해도 그 룰에 비껴나가서 얼마든지 또 장난을 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시장에 살고 있는 거, 무서운 시장에.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믿지 마셔도 돼요. 특히 경제 쪽 뉴스 같은 거, 이런 뭐 대기업 뉴스 이런 거는 저는 한 90% 이상 뻥이다. 아니 그냥 99%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 그냥 90%를 해줄게. 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지. 절대로 약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렇게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복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안 되는 복지로 그 보전을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진짜 사악해져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여기까지 연애가 중계였어요. 네. 또 따로 뭐 하실 말씀이? 아니 그 궁금했어요. 궁금했어요. 그 스크린 쿼터 예전에는 있어가지고 그 강제로 그렇죠. 몇 프로 이상 넘기지 못하게 특정 영화가 그랬었는데 그거를 어느샌가 슬그머니 그냥 없어지고 그냥 자율적으로 네. 극장 자율적으로 영화의 스크린 수를 선택할 수 있게 정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해놔서 겨울왕국 거를 보니까 요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디를 무슨 사진을 봤는데 하여튼 다 한 10개 정도의 이 스크린이 있으면은 그 영화 예매 그 극장에 있는 영화 예매하는 그 모니터죠. 모니터에 한 10개 있으면 한 8개는 겨울왕국이고 한 2개 정도가 딴 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영화 만든 사람들 다른 영화 아더스에 속한 영화들은 참 운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쉬어야죠. 예측을 못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럴 것 근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이제 순수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한국 영화 기생충도 만들고 뭐 기립박스 깐느 가서 레드 카펫도 밟고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시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못 당해요. 볼 수가 있어야지. 볼 수가 있는지도 없어. 몰라요. 무슨 영화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생충이 겨울왕국이랑 붙어서 이긴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물론 기생충이 또 대기업 투자를 받으면 걔네도 버텨는 보겠지. 하지만 확실히 효과는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그 배급 라인이랑 이런 거 좀 공정성을 두게 좀 시민단체들에서도 제안을 하지만 좀 관리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말씀 주셨지만 한두 개의 영화가 걸려있다. 걔네 또 망한 거예요. 그거 누가 보겠어. 야, 나 같아도 안 보겠다, 야. 여자친구 데려갔다가, 야, 우리 저 짜투리 볼까? 그러면, 야, 그만 만나자, 그랬지. 미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런 공정에 대한, 이게 경제민주화도 이런 거겠지만, 공정에 대한 룰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주고 감시. 독과점의 피해. 예, 그 미국 시장이 아이러니한 게 이제 겨울왕국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미국 시장은 경제 쪽에서는 경쟁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점은 무조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 자본주의의 어떤 꽃을 피운 나라가 이제 미국인데 경쟁 속에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 오면은 또 다 아닌 것 같아. 예,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요 사건만 본다 그러면 경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겨울왕국이라는 훌륭한 컨텐츠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유통망에서 그렇지. 이게 좋으니까 응. 얘만 썼어. 그럼 나머지는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 영화나 다른 영화들이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는 공정하게 게임 못 하는 거죠. 12월 달에는 이제 게임이 안 되지. 그게 전형적인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그러니까 내가 성공할 때는 공평해야 돼. 근데 내가 성공하고 나서는 타다리를 걸어 치워야 돼. 못 올라오게 밑에 있는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연상이 되더라고요. 겨울왕국. 지금 영화를 말씀하시니까 이런 규제는 스크린 커터에게는 규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규제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 영화를 보호하자 이런 국수주의적인 어떤 그 발상이 아니고 문화 콘텐츠의 다양한 경쟁 이런 것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크린 쿼터가 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2019년 현재 콘텐츠 강국이잖아요. 근데 이런 유통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자주성을 잃어버리면은 못해요. 이거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로까지 전체를 이게 살아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경로가 막혀버리면 콘텐츠가 이제 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좀 이렇게 잘 예전에 뱀 풀었단 말이야. 기억나요? 그렇죠. UIP 집회 반대해가지고 네, 뱀을 한번 푸신 적이 있어요. 그 감독님이 블랙머니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정지영 감독님이 극장에 뱀을 푸셨어요. 근데 보지 못하고 도망가게. 네, 이제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뱀을 푸셨는데 이제 그 나중에 후문인데 그 뱀이 그 종류가 이빨이 없는 독이 아니야 이게 뭐 독은 모르겠고 걔가 환경을 많이 타는 뱀이래. 그 시멘트에 몸이 닿으면 안 움직이는데 그 뱀이 그래서.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라 그러더라고. 그 감독님이 자기는 뱀 푼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뱀 종류가 그런 뱀인지 몰랐대. 근데 풀어놨는데 뱀이 못 움직여. 막 시멘트 바닥이라 애가 가만히 있었대. 예. 그래서 치웠대요. 그냥 치웠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그 유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유통 아닙니까? 극장이라는 영화가 이게 막 없어지진 않겠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넷플릭스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건 아예 또 온디맨드 환경 그러니까 트렌드를 바꾸는 거야. 완전히. 개인의 어떤 그 선택권이죠. 선택권을 100% 보장을 한 그런 유통 채널이 그렇죠. 나와서 기존의 이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돌보지 않는 이런 룰이 조금 공정하지 않은 룰에 의해서 적용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런 체제가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체제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이미 하더라고요. 네. 유통 라인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극장 쪽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넷플릭스나 뭐 OTT 서비스 심지어 유튜브도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제작 투자까지 한다고. 그래서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요. HBO도 그렇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기네 유통망에다 뿌린다고. 그래서 유통에서부터 컨텐츠를 다 잡아가는 거야. 근데 요새 뭐 보면은 그쪽 이윤이 장난이 아니거든. 디즈니도 이번에 OTT 서비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들어올 하면은 거예요, 아마 유료. 극장가도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이벤트성은 있지. 뭐 외출을 해서 뭐 하면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극장에 간다라고는 하는데 인간은 또 되게 이기적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게 귀찮아지고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느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웃으면서 그냥 안 가죠. 그런 게 많아요. 예전에 지하철 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 봤어요. 그럼 신문 많이 봤어요. 신문 스포츠 서울 그 신문 파는 사람이 다녔어 지하철에. 야 너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이게 경성이 아니라 서울이야 그게. 그랬었어. 그래 스포츠 뉴스 막 하면 막 사서 봤다. 100원씩 주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아무도 안 봐요. 누가 신문을 봐. 이따 태극기 집회 갔다가 오는 아저씨들 보더라. 신문 펼쳐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구체제가 신체제에 의해서 맞아요.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그것은 밖에 있는 신체제의 어떤 우월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구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극장 요새 하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타격이 있지 않을까. 넷플릭스 같은 그런 새로운 서비스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앞으로 한번 이런 JTBC 같죠? 좋네. 종합편성 채널처럼 좋습니다. 한번 쓱 풀면서 이제 정치해도 되는 거죠? 네, 이제 정치할 거야. 자, 이제 도망가면 안 돼. 끄지 마. 자. 정치 쪽 뉴스는 뭐 이제 뭐 노다지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경원 사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나경원 씨가 제가 그때도 이제 위기 의식을 느껴서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었는데 나경원 씨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녀가 떠났어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뭔가가 이 뒷배경이 좋지가 않죠? 자한당에? 제가 봤을 때는 자한당의 자충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힘이 약한 쪽에서는 있는 힘들을 응축시켜 갖고 그 하나의 에너지로 만들어내야지 강자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나오니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지지율 격차가 뭐 많게는 2배, 적어도 1.5배 나지 않습니까? 지금 지지율 나왔었죠, 이번에. 네,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대통령 지지율. 네, 대통령 드디어 엎어졌어. 대통령 지지율은 좀 전에 얘기하고 그거. 이거 같이 네, 얘기하고 그래 얘기하고. 좀 이따. 좋았어. 근데 지금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면서 황교안 체제의 바로 직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거의 뭐 빈사 상태로 리더십이 이제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황교안이 들어와 가지고 어쨌든 당을 추스리고 가다가 다시 이제 지지율이 한 20%에서 정체되는 이런 상황이 왔죠. 잠깐 조국 사태 때 올랐다가 반사 효과였죠. 다시 이제 컨텐츠가 없으니까 다시 내려온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황교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이 당을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걸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나 가시였다. 예. 그래서 이제 황교안이 8일간인가요?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8일간 단식을 하는데 다시 이제 그 당시로 이 말하자면 화면을 돌려보면 조국 사태 끝나자마자 우리가 다 예측을 했지만 버블이었지 않습니까? 한 30%까지 올라왔던 지지율이 자한당 지지율이 푹 꺼지면서 20%대에서 그냥 그렇지. 횡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니까 뭐 김세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좀비 정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스스로 있었던. 이게 그때도 좀 말을 했지만 김세현 이제 불출마 선언한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 여의도 연구원 쫓겨났대. 아 그럼요. 지금 이거 대박이야. 이거 황교안이 쫓겨낸 거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좀비 정당이고 있는 거 자체가 민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소속 마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게 당의 혁신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들 했죠. 물론 자기 희생을 했죠. 자기가 이제 3선이었는데 안 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당이 뭔가 쇄신을 해서 새로운 방향을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차였어요. 근데 이거를 당권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당권에 대한 그러니까 주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을 하고 내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모든 세력들을 규합하고 이걸 하나의 힘으로 응축시켜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얘네들이 나한테 덤비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관료주의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방향을 한 길로 만들어 갈라 그러는데 나를 태클을 거는 애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충신이 아니라 나의 발목을 잡는 애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이 8일간 단식을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단식하고 있는 총재 자기네들 리더한테 침을 못 뱉는 거거든. 그래서 당을 위한 그런 충원들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당 대표를 위시로 해서 뭉치자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됐어요. 그러면서 황교안이 단식을 끝내고 복귀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읍참마속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머리 베겠다고? 네, 읍참마속은 뭐냐면은 삼국지에서 나온 얘기인데 마속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갈량의 아주 아끼는 장수였어. 근데 군령을 어겼어. 그러니까 작전을 이렇게 하자고 다 짜놨는데 제갈량이
마속이 그거를 어기고 나름대로 재량권을 발휘를 해서 전투를 했어. 근데 실패를 했어. 그러면 제갈량 입장에서는 굴령을 어겼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 근데 마속은 누구였냐면 굉장히 아끼든 그러면 총애하던 얘를 사람이었단 어쩔 수가 말이야. 없어. 그리고 마속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더 잘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걸 어기고 한 거야. 재량권을 발동을 시킨 거야. 근데 제갈량이 읍참 마속, 읍참이라는 거는 읍은 울다 그런 뜻이거든요. 참은 목을 베는 거잖아. 참형이라는. 그러니까 울면서 마속을 목을 뱉다라 그래서 읍참 마속입니다. 진짜? 네. 난 말머리를 뵌 줄 알았는데. 마속이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장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고사가 있어요. 제갈량이 비록 내가 마속을 아끼고 정말 내가 신뢰하는 부하지만 굴령을 어기고 작전에 실패했으니 이거는 차명으로 다스려야 되는 게 형법이니까 이 형법이 예외가 생기면은 안 되니까 다른 상황에서도 죄를 물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울면서 마속을 목을 치죠. 이게 이제 읍참 마속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이 이제 다시 끝내고 복귀하면서 읍참 마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당직자들한테 사표를 받았어요. 아니 그냥 마속이 사표를 아니잖아. 사표를 받고 반대 세력들을 그 다음에 정리를 했죠. 그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뭐. 읍참 세연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세연은 뭐야? 김세연. 김세연. 근데 아니 이제 마속처럼 아끼질 않잖아. 그냥 제 말이. 정적 제거잖아. 김세연이 이거. 누구냐? 자기한테 쓴소리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마속이 아니잖아 이거. 자기한테 쓴소리한 사람 뭐가 친 거예요. 이래서 여의도 연구원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의도 연구원이 그 정당의 싱크탱크죠. 연구원인데 여기에서 총선이 되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여론조사를 돌려요. 그렇지. 그래서 후보들을 평가를 한다고 누구를 공천을 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정량적인 평가도 있지, 정성적인 평가도 있지만 정량적인 평가는 누가 이길 것인가? A라는 후보가 나와서 B라는 상대편이랑 이길 것인가? C라는 애가 나왔고 B라는 후보한테 이길 것인가를 조사를 막 한다고. 근데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돌리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의 데이터가 오염이 돼버리면 공천을 잘못할 수 있어요. 사천이 될 수가 그렇지. 있다고.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전에 했던 친박 예. 강렬하고 그럴 때. 그때 했던 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왔던 데이터가 다 오염돼 있다. 어떤 특정한 의도에 의해서 데이터가 왜곡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이 여의도 연구원의 자리는 김세연이 지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내가 총무소에 출마는 안 하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라는 얘기는 공천에서 최소한 데이터가 오염돼가지고 잘못될 그런 가능성은 차단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걸 모가지를 치고 중앙대학교 교수 있어요. 자기랑 친한 사람 올려놨지. 그 사람을 앉혀놨죠.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읍참 마속이 아니라 읍참 세연 됐다. 읍참 세연을 해버린 건데 세연은 마속도 아니다. 마속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끼는 사람이 그냥 아니었죠. 정적 제거했다. 예. 사자성어로 그냥 그렇게 정적 됐고 제거했다. 나경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요. 12월 달에. 그렇죠. 끝나면은 지금 원래 뭐 돼 있었던 거니까 일정. 그래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당원 당규에 보면은 그 남은 임기가 6개월이 안 됐을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는데 이 맞아요.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최고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규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최고위에서 그렇지도 않다는 얘기도 있어. 그건 최고위가 할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그게.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6개월밖에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4개월밖에 총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4월달 총선까지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4개월도 4개월도 안 아니야. 하는 또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로에 새로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회는 뭐냐면은 어찌 됐든 원내대표니까 공천은 받겠죠. 그렇지. 원내대표를 공천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있고 어쨌든 공천은 제3의 공천위원회라는 데서 하긴 하지만 원내대표면은 의원들의 대표 아닙니까? 현역 의원들의 대표니까 아무래도 공천에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망했다. 총선이 망했다. 그럼 원내대표가 굉장히 책임이 많죠. 물론 사무총장이나 당대표 책임을 1차적으로 지겠지만 그래서 책임을 벗어날 수가 벗어날 없지. 수 없지 원내대표가.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신임 원내대표가 된다는 거는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경원이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었는데 나경원이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황교안이 잘라낸 거지. 황교안이 법을 규정을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새로 경선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아니요. 근데-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내 대표인데 왜 그걸 밖에서 이제 원내 대표라는 거는 원내라는 거는 의원들 현역 그렇지, 의원들의 의원들이 대표라는 얘기거든요. 대표라고 왜 원외에서 이걸 그래서 핸들링을 해? 의원총회 때 보면은 어떤 의원이 모 의원이 김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경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랑 안 맞는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했어야 된다. 원내 대표의 연임 여부는. 구조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거를 왜 최고위에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임기를 종료시키고 새로운 경선을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인 거야. 지적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내가 결혼할 사람을 우리 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지. 아버지 왜 그래요? 막 그러면 야 결혼해. 막 그래서 결혼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다니까. 아무튼 그래서 황교안이 나경원하고 그 전부터 이제 불화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왜 그랬냐면은 머리 안 깎아서? 그것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머리 절대 안 깎고 나경원은 절대 안 깎고. 나 빡빡이 볼 줄. 근데 황교안은 평생을 검찰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상명 하북이 어느 조직보다도 강한 조직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정당의 정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는 물론 상하 관계이긴 하죠. 정당의 대표라는 거는 모든 당원들의 대표니까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대표고. 그렇지만 이 검찰 같이 그렇게 완전히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아니 뭐 아무래도 기싸움이 있죠. 서로. 완전히 그 수직적인 관계라. 근데 황교안은 제일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뭐냐면 왜 보고를 안 하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나한테 와서 보고를 하고 나한테 지침을 받아가서 해야 된다. 근데 나경원도 솔직히 그럴 마음이 없거든. 얘도. 이거는 얘도 자기 정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물론 그런데 이런 생각 발상은요. 예전에 이회창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제왕적 총재. 이럴 때 얘기인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원내 대표라고 아니고 원내 총무라고 얘기했다고. 옛날의 이름은 원내 총무라는 건 뭐냐면 당 대표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지. 원내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말을 전달하는 총무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원내 총무라는 역할이. 근데 이게 원내 대표라고 요새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내 이원화된 거지. 이원화된 거야. 그러니까 당의 조직이라는 게 거지. 이원화된 거야. 그러니까 당이 당원들 대표로서 처리해야 될 일이 업무가 옛날에는 있는 것이고 없었다 그러더라고 원내대표라는. 원내 총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의원들은 또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해야 될 그렇죠. 사무나 전략이 따로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의 룰이 수직적인 건 맞지만 평등하다고 이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룰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역할들이. 그렇지. 그런데 황교안 대표의 생각에는 왜 나경원 대표가 나한테 와서 보고하고 지침 안 받아가? 자기 정치하네? 딴 생각하네? 이렇게 계속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의심이 아니라 팩트지.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지소미아. 지소미아 때문에 우리나라 3당 대표들이 미국 갔었잖아요.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그렇지. 갔었어요. 같이. 10월 때 갔었어. 근데 그때 뭐였냐면은 지소미아와 그다음에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한 한국 측 의견을 국회 대표로 해서 미국 측에 조야에 전달을 하겠다라고 갔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소미아도 연장도 한국의 의견을 익스큐즈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방위비도 너무 과다하다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러 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것들이에요. 한국 그렇죠. 정부를 대신해서. 근데 그 당시에 뭐 했냐면은 지소미아 반대 그러니까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당대표는 하고 있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당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다르다. 미묘하게 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거 하고 있는데 너는 미국 가가지고 정부 편을 드는 거야? 나경원?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완전 핀도가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에이, 그 전에 나왔겠죠. 뭐 그 전에도 뭐 물론 그랬겠죠. 이거야 뭐 상식적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 뭐. 그래서 아무튼 나경원 대표는 이제 끝이 내고 나경원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최소한 지금 현재 이제 임기가 종료가 됐고 일반 의원으로 왔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4파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3파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후보들이 원내대표가? 나와서 원내대표 후보들이 나와서 지금 경선을 하게 생겼습니다. 기대가 돼요. 다음 대표 원내대표는 또 어떤 이벤트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나경원 씨 인터뷰가 또 잠깐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뭐 환경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기는 뭐 그분은 애국심이 투철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 못 립 서비스를 했던데 공천 받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공천도 못 받아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 황교안이 핀도 나가면 안 준다. 줄 사람 많다 지금. 그리고 그때 그 군인분 있잖아. 박찬주. 박찬주 대장. 예. 입당 신청했어요. 예. 아마 뭐 공천 받으시겠어요. 보니까 공천 안 될 리가 없어. 무죄 선고도 났고. 끄떡없어요. 귀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자한당은 그래서 자한당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분열의 길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박 나오고 비박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얘네가 이런 거 할 시간이 있어 지금 참. 안 해? 딴 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친박 나오고 비박 나오는데 이렇게 경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정선을 건드리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이거 상식적으로 웬만큼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나경원이 끝까지 가는 거는 줄 알았거든. 아니, 그래서 다 그렇게 봤죠. 가관이겠다. 둘이서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더니 그냥 빠져버렸어. 그때만 기다렸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 종료되기만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일단 황교안 1승이에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서로의 비박과 친박 간의 감정 싸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이게 언론에 나오든 안 나오든 심각하든 안 심각하든 표출은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지금 12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지금? 막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지난 방송에도 올렸었어요. 롤러코스터 같은 12월에. 입법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하게 생겼어. 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파벌 생기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래서 계속 얘기가 이따가 뭐 자연스럽게 뭐 지지율하고도 얘기해야 될 텐데 뭐 야당 보고 타고났다라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딱히 잘하고 있지가 않거든. 딱히 뭐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맨날 남 안 된 얘기만 해서 좀 그런데 뭐 정치가 원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지율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지지율 드디어 나왔죠?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예, 갤럽에서도 그렇고 리얼미터 심지어 리얼미터도 골든 크로스는 났어. 예, 48대 46 뭐 이런 정도로 이제 1, 2% 정도 차이로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대통령에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지율이 부정 평가를 이겼습니다. 예,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당 지지율도 리얼미터는 단자리지만 또 벌어졌고요. 한국갤럽은 두 자리인데 더 벌어졌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 말씀드렸지만 리얼미터 수치가 좀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건 근데 저번에 제가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조선일보 쪽에서도 리얼미터 싫어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어디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간. 추세는 벌어지는 추세다. 뭐 1이든 10이든 벌어지고 있다. 벌어지는 추세인데 이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지리멸렬을 하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러면 자꾸 동력을 잃는 거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세현 이런 애들이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썩 이렇게 기분 좋은 캐릭터는 아니거든. 이런 애들이 또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겠지만 하면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데 내쳐버리셨으니까 잘한다 이거지. 그렇죠. 잘한다 이제 또. 바로 잡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충신들이 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잘 되는 집은 계속 충신들의 고언들을 받아들인다고 조직이. 그렇죠. 그래서 쓴소리를 해도 걔를 옆에다 둔다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국가나 조직은 그렇죠. 다 사약을 내려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 그래서 없애. 말 없어, 잘 이제. 듣는 사람들만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밑에서 썩어 나는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지를 지도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수가 참 질이 멸렬하게 가는 게 그렇게 정말 고소하거나 통쾌하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여당이나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견제하고 자꾸 말하자면은 긴장감을 줘야지 제대로 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그 여당이나 청와대도 개혁을 막는 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스텝을 엉키는 걸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누군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한 팀이야 그러면. 다 팀이야. 한마음 한 뜻이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될수록 여당이나 저 청와대는 자기가 잘나서 지금 지지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뭔가 혁신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유한국당이 세서 야당이 아주 강력해서 정말 위협적일 때하고 이렇게 지리멸렬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언제였냐면은 요 현재 지금 그 국회 현재 국회 때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에요. 자유한국당이 그 전에 새누리당이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전에 총선 때 자유한국당 180석 넘긴다 그랬었어요. 맞아요. 민주당 아무것도 못했거든 그때. 예? 그 다음에 뭐 안철수랑 분열되고 막 이랬었다고. 그때 생각 다 잊어버렸잖아. 안철수 예. 막 있었지. 그때 다 한 팀이었어 문재인이랑. 그때 가지고 다 분열해서 되네 안 되네 막 이러고 결국에는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국민의당 열풍이 이제 불었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너무 느슨하게 했다고. 우리는 무조건 180석, 잘하면 200석 간다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공천 파동 났지 않습니까? 목세 들고 나르샤하고 친박, 비박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저쪽이 너무 형편없이 만만하게 보이면은 자기 스스로 이제 개혁을 원래는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문재인 대표랑 다 작전을 잘 짰던 것 같아, 진짜. 우리 쪽에서는 최대한 수그리고 이제 수성하겠다. 가진 것에 한번 지켜나 보자. 없는 건 둘째치고 해서 갔는데 걔네가 그렇게 발광을 해서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지.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부자 몸조심해야 된다고 지지율 잘 나온다고 분위기 해서 좋아. 아니 근데 이게 몇 번 당해봐가지고 그 오만 방지하진 않더라고. 예전에 열린우리당 꼴은 안 날 것 같아. 근데 지금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해찬 대표예요. 이해찬 대표가 자기 안 나온다 그러잖아. 안 나오고 공천하게 칼질하겠다. 공평하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말 들을 수밖에 없어 밑에 있는 애들이. 아니 그리고 뭐 지금 민주당은 불출마 선언도 꽤 해요. 다들. 근데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김무성은 뭐 대선 후보였고 다 도장 찍어달라고 난리 났지 뭐. 네. 친박에서는 누구고 이래서 리더십이 이제 엇갈릴 때였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런 차이는 있는데 아무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혁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요번에도 좀 도움을 받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여쭤봐 주셔가지고 야 요새 고래고기 사건 야 그거 뭐냐 그랬는데 제가 이병론 씨한테 아주 가볍게 교육을 받고서 완전히 이해가 가는 바람에 그냥 제가 그냥 일필휘지로 확 설명해 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머리에 쏙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래고기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막 좀 듣기도 싫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잘 안 들으셨는데 간략하게 개요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래서 하는구나 딱 이게 근데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